이 아이 왜 나랑 똑같은 희귀 알러지 반응을 보이는 거지? 응급실의 요란한 경고음 사이로 담당 교수 도진의 서늘한 의문이 유미의 심장을 비수처럼 꿰뚫었습니다. 축 늘어진 아들 민재를 품에 안은 유미는 7년 만에 마주한 전 남편의 경멸 어린 시선 앞에서 사시나무처럼 떨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연구 논문을 훔쳐 달아난 파렴치한 도둑으로 알고 있는 도진. 그가 뿜어내는 차가운 분노보다 더 공포스러운 건 품속 아이의 가냘픈 숨소리가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희미해져 간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진이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팔목을 걷어 올리려던 찰나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와 함께 화려하게 치장한 여자가 두 사람 사이를 막아섰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항상 응원해주시는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유치원 선생님의 다급한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시우가 쓰러졌다는 말에 수진은 회사를 뛰쳐나왔어요. 택시 안에서 수진의 손은 계속 떨렸습니다. 아침에는 멀쩡했던 아이가 왜 갑자기 쓰러진 걸까요? 응급실 문이 열리자 수진은 침대에 누운 시우를 발견했습니다. 아이의 코에는 지혈용 솜이 가득 들어 있었고 교복 셔츠는 피로 붉게 물들어 있었죠. 창백한 얼굴은 종이처럼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그때 커튼이 열리며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가운에 적힌 이름을 본 순간 수진의 숨이 멎는 듯 했어요. 강준혁? 7년 전 뱃속의 아이를 숨기고 떠나야 했던 전 남편이었습니다. 준혁도 수진을 알아보고는 차트를 들던 손이 멈췄죠. 그 어색한 침묵을 깬 건 뒤따라 들어온 여자였습니다. 병원장 딸이자 수진의 옛 절친이었던 윤지가 준혁의 팔짱을 낀 채로 나타났어요. 윤지의 약지 손가락에는 커다란 다이아몬드 반지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윤지는 수진을 보자마자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러나 곧 익숙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어머 수진이야. 연락도 없더니 애 엄마가 됐네. 그런데 남편은 어디 가고 혼자 왔어. 애 아빠는 책임감이 없나 봐. 윤지의 말에 준혁이 수진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실망과 분노가 섞여 있었죠. 수진은 대답하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시우가 심하게 기침을 하며 피를 토했습니다. 준혁이 재빨리 아이의 상태를 확인했어요. 혈소판 수치가 너무 낮습니다. 지금 당장 정밀 검사가 필요해요. 준혁의 목소리는 차갑지만 전문적이었습니다. 수지는 준혁과 윤지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우리 아이만 살려주세요. 뭐든지 할게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죠. 윤지는 비웃듯이 수진을 내려다봤고 준혁은 복잡한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준혁의 어머니가 들어서며 수진을 발견하고는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감히 내가 여기를 어떻게 들어왔니? 경비를 불러. 당장 이 여자를 쫓아내. 시우는 엄마가 쫓겨날까봐 두려운 눈으로 수진의 옷자락을 꽉 잡았습니다. 엄마 가지 마. 제발 가지 마. 아이의 간절한 목소리가 응급실에 울려 퍼졌죠. 그 순간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아이가 준혁의 친아들이라는 사실을. 준혁은 시우의 목덜미를 살펴보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거기엔 동전만한 크기의 붉은 점이 있었어요. 자신의 목 같은 자리에 있는 것과 똑같은 모양이었죠. 그래서 준혁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정밀 검사를 진행하면서 준혁은 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시우에게 복숭아 알레르기가 있다는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준혁 집안의 희귀한 유전 질환이었죠. 할아버지부터 아버지, 그리고 준혁까지 이어진 특별한 체질이었습니다. 준혁은 떨리는 손으로 차트를 내려놓았어요.
혹시 이 아이가 내 아들인가? 왜 수진이는 7년 전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떠났을까?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때 윤지가 재빨리 다가왔어요. 준혁이 무언가 눈치챈 것 같았기 때문이죠. 윤지는 미리 준비해둔 가짜 서류를 꺼냈습니다. 여기 있어요. 이 아이 아빠 정보예요. 혈액형이 A형이래요. 당신은 B형이잖아요. 윤지는 계속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수진이가 7년 전에 다른 남자 만나서 도망간 거 몰랐어요. 그 남자랑 결혼해서 낳은 애가 저 아이예요. 유전자 검사할 돈도 없어서 이렇게 뻔뻔하게 나온 거죠. 준혁은 윤지의 말에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서는 의심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시우의 눈빛이 자신의 어린 시절 사진과 너무 닮았기 때문이었죠. 바로 그때 병원 로비가 시끄러워졌습니다. 시어머니가 경비원 3명을 데리고 나타났어요.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당장 저 여자를 끌어내. 우리 아들 인생을 망치려고 또 나타났구나. 시어머니는 수진의 팔을 거칠게 잡았습니다. 수진은 시우 곁을 떠나지 않으려고 병실 문을 꽉 잡았어요. 제발 어머님, 아이가 죽어가고 있어요. 한 번만 봐주세요. 수진의 간절한 목소리가 병원 복도에 울렸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더욱 화를 냈죠. 준혁은 어머니와 윤지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의사로서 환자를 돌봐야 하는 의무와 과거의 배신감 사이에서 괴로워했어요. 결국 준혁은 차가운 표정으로 수진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수진은 절망적인 눈빛으로 준혁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시우의 생명이 달려 있었기 때문이죠. 수진은 로비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시우가 병실에서 나와 엄마를 향해 걸어왔어요. 엄마 울지 마. 나 괜찮아. 아이의 작은 손이 수진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내일 아침 병원 대강당에서 무언가 큰 일이 벌어질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아무도 그 사실을 몰랐죠. 시우가 입원한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준혁은 회진을 돌다가 시우의 병실 앞에서 발걸음이 멈췄어요. 문틈 사이로 아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이 아저씨 사진 속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집에 왜 이 사진이 있어요? 준혁은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수진의 떨리는 목소리가 이어졌어요. 그냥 엄마가 예전에 알던 사람이야. 시우야, 이제 약 먹을 시간이네. 수진이 급하게 화제를 돌리는 게 느껴졌죠. 문을 열고 들어간 준혁을 본 시우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의사 아저씨다. 아저씨, 우리 엄마가 아저씨 사진 보고 매일 울어요. 아저씨가 우리 아빠 친구예요. 시우의 맑은 눈망울이 준혁을 올려다봤어요. 준혁은 아이의 눈에서 자신의 어린 시절을 봤습니다. 똑같은 눈매, 같은 미소, 심지어 말할 때 살짝 기울이는 고개 각도까지 닮았죠. 그래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수지는 준혁과 눈이 마주치자 황급히 고개를 돌렸어요. 그 순간 준혁의 머릿속에 7년 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진을 봤던 그날 밤이었죠. 2018년 3월 15일 병원 연구실에서 수진은 울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찢어진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어요. 왜냐하면 1년 동안 준비한 논문이 윤지 이름으로 발표됐기 때문이었죠. 수진의 연구 데이터가 모두 도난당한 것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다음 날 벌어진 일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수진을 병원장실로 불렀습니다. 책상 위에는 조작된 서류들이 놓여 있었죠. 내가 병원 연구비를 횡령했다는 증거야. 지금 당장 사라져. 안 그러면 준혁이도 공범으로 만들겠어. 시어머니 옆에는 윤지가 서 있었습니다.
윤지의 입가에는 승리의 미소가 걸려 있었어요. 수진아, 미안해. 하지만 준혁 씨는 내가 더 잘 어울리잖아. 너처럼 가난한 집 딸이 감히 어떻게 의사 집안 며느리가 돼. 수진은 그때 임신 2개월이었습니다. 준혁에게 알리려고 했지만 시어머니가 막았어요. 입 다물고 떠나. 준혁이 의사 면허 박탈당하는 거 보고 싶어? 아니면 내 부모님 가게도 망하게 해줄까? 그래서 수진은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준혁을 지키기 위해, 뱃속의 아이를 지키기 위해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사라졌죠. 편지 한 장도 남기지 못한 채 말입니다. 현재로 돌아온 준혁은 시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 손길이 너무 따뜻해서 시우가 준혁의 손을 꼭 잡았어요. 아저씨, 나 많이 아프지 않을까요? 엄마가 계속 울어서 나도 무서워요. 준혁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수진 앞에서는 차가운 표정을 유지했어요. 왜냐하면 아직도 7년 전의 배신이 가슴에 박혀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준혁은 아직 몰랐습니다. 수진의 낡은 가방 속에 모든 진실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의료진이 모두 놀란 표정으로 모니터를 바라봤습니다. 시우의 백혈구 수치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었어요. 급성 골수성 백혈병. 준혁이 차트에 진단명을 적는 손이 떨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병은 치료 시기를 놓치면 생명이 위험했기 때문이죠. 첫 번째 항암 치료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이틀 만에 시우의 몸이 약을 거부했어요. 구토와 고열이 계속됐고 온몸에 붉은 반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죠. 새벽 3시 시우가 갑자기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폐혈증 증상이 나타난 것이었어요. 수지는 아이의 손을 꼭 잡고 울부짖었습니다. 제발 우리 시우 살려주세요. 제발이요. 준혁은 응급처치를 하면서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제 골수 이식만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조혈모세포 이식을 해야 해요. 일주일 안에 기증자를 찾지 못하면 아이는 위험합니다. 수지는 즉시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를 기다리는 2시간이 1년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결과는 절망적이었습니다. 부적합 판정. 수진과 시우의 골수가 전혀 맞지 않았던 것이었죠. 준혁이 기증자 대기 명단을 확인했지만 역시 맞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전국 데이터베이스를 다 뒤져도 시우와 일치하는 골수는 찾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준혁은 수진에게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이대로면 일주일을 못 넘깁니다. 아이 아버지를 당장 찾아오세요. 직계 가족이 가장 확률이 높습니다. 그 사람 골수가 유일한 답입니다. 준혁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어요. 수진이 입을 열려는 순간 윤지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윤지는 수진의 어깨를 세게 잡으며 복도로 끌고 나갔어요.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 입 한 번만 더 뻥긋해봐. 이 병원에서 시우 강제 퇴원시킬 거야. 윤지의 협박은 계속됐습니다. 내가 업계 전체에 소문내서 어느 병원도 못 가게 만들어줄게. 시우가 길바닥에서 죽는 거 보고 싶어? 왜냐하면 내가 7년 전에 준혁 씨한테서 도망갔잖아. 이제 와서 뭘 어쩌겠다는 거야? 수지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아들의 생명과 준혁의 미래 사이에서 갈등했어요. 시우를 살리려면 진실을 말해야 했지만 그러면 준혁이 위험해질 수도 있었죠. 수진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병실로 돌아온 수진은 시우의 창백한 얼굴을 봤습니다. 아이는 산소호흡기에 의존하고 있었어요. 엄마, 나 죽는 거야. 시우의 작은 목소리가 수진의 심장을 멈추게 했습니다. 수진은 아이의 손을 잡고 결심했어요. 아니야, 엄마가 절대 그렇게 두지 않을게. 무슨 일이 있어도 너를 살릴 거야.
그래서 수지는 핸드폰을 꺼내 준혁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밤 11시 당직실로 와주세요. 시우 아버지에 대해 할 말이 있습니다. 수진의 손가락이 떨렸지만 보내기 버튼을 눌렀어요. 그날 밤 병원 복도는 이상하리만큼 조용했습니다. 마치 폭풍 전의 고요함처럼 말이죠. 시우의 심장이 멈췄습니다. 의료진이 급히 달려와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어요. 수지는 복도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5시간의 사투 끝에 시우는 겨우 숨을 되찾았지만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죠. 밤 11시 수지는 당직실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잡이를 잡은 손이 떨렸어요. 왜냐하면 이제 모든 진실을 말해야 했기 때문이었죠. 문을 열고 들어가자 준혁이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준혁은 돌아서며 차갑게 물었어요. 시우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어디에 있죠? 빨리 데려와야 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의사로서의 다급함과 개인적인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수지는 준혁 앞으로 천천히 걸어갔어요. 그리고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준혁이 놀라서 수진을 일으키려 했지만 수지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어요. 시우 아빠를 데려올 수 없어요. 왜냐하면 시우는 당신 아들이니까요. 준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주먹을 꽉 쥐며 소리쳤어요. 거짓말하지 마. 7년 전 날 배신하고 떠난 것도 모자라 이제 뻐꾸기짓까지 하는 거야.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수지는 고개를 들어 준혁을 봤습니다. 눈에서는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어요. 욕해도 좋아요. 죽여도 괜찮아요. 하지만 제발 검사만 받아줘요. 당신 핏줄을 살릴 수 있는 건 당신뿐이에요. 준혁은 분노로 떨었지만 수진의 절박한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의사의 본능이 앞섰어요. 만약 거짓말이면 그때는 정말 용서 못해. 준혁은 즉시 검사실로 향했습니다. 새벽 2시 극비리의 유전자 검사가 진행됐어요. 준혁은 직접 자신의 혈액을 채취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3시간이 걸린다고 했죠. 수지는 복도 의자에 앉아 기도했습니다. 준혁은 검사실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혼자 앉아 7년이라는 시간을 되돌아봤습니다. 왜 수진이 아무 말 없이 떠났을까? 왜 임신 사실을 숨겼을까? 머릿속이 복잡해졌죠. 새벽 5시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준혁의 손이 떨리며 보고서를 펼쳤어요. 친자 확률 99.9%, 골수 조직 적합성 완벽 일치. 종이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준혁은 주저앉았어요. 7년 동안 속았다는 분노보다 더 큰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자신에게 아들이 있었다는 충격, 그 아이가 죽어가고 있다는 절망, 모든 것이 한꺼번에 몰아쳤죠. 수진이 검사실로 들어왔습니다. 준혁은 수진을 올려다봤어요. 왜 말하지 않았어? 왜 혼자 키웠어? 왜 이제야 나타난 거야? 준혁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수지는 대답하려 했지만 그때 누군가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윤지와 시어머니였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죠. 무슨 짓을 하는 거야? 저 여자가 조작한 거잖아. 시어머니가 검사 결과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준혁이 일어서며 막았어요. 그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으니까요. 며칠 후 병원 대강당에서 중요한 발표가 있을 예정이었습니다. 준혁이 수술 준비를 하려고 일어서자 시어머니가 문을 막았습니다. 절대 안 돼. 저 여자가 꾸민 일이야. 수술방에 한 발짝도 못 들어가. 시어머니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윤지도 준혁의 팔을 잡았습니다. 오빠, 제발 정신 차려요. 저 여자가 7년 동안 숨기고 살다가 이제 와서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돈이 필요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지만 준혁은 두 사람을 뿌리치고 수술 동의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와 윤지는 더욱 필사적으로 막아섰죠. 그들의 반응이 너무 이상했어요. 단순한 반대가 아니라 무언가를 숨기는 것 같았습니다. 준혁은 의구심을 품고 수진의 병실로 갔어요. 수진이 잠든 사이 옆에 놓인 낡은 가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가방은 7년 전 윤지가 이별 선물이라며 준 것이었죠. 가방 안에는 오래된 오르골이 들어 있었습니다. 준혁이 오르골을 들어 올리자 바닥에서 무언가 떨어졌어요. 작은 검은색 녹음기였습니다. 왜 이런 게 여기에 있을까? 준혁은 호기심에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7년 전 목소리들이 흘러나왔어요. 어머님, 유미가 논문 훔친 걸로 뒤집어 쓰고 나갔으니 이제 준혁 씨는 제 거예요. 윤지의 목소리였습니다. 이어서 시어머니의 대답이 들렸죠. 그래, 가난한 게 주제 파악하고 꺼져서 다행이야. 준혁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녹음은 계속됐어요. 수진이 임신했다는 것도 알았지만 내쫓았어. 준혁이 알면 안 되니까. 그 아이 하나 때문에 우리 집안이 망할 순 없잖아. 준혁은 녹음기를 꽉 쥐었습니다. 분노로 온몸이 떨렸어요. 왜냐하면 7년 동안 믿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기 때문이었죠. 수진은 배신자가 아니라 희생자였습니다. 그때 수진이 눈을 떴어요. 준혁이 녹음기를 들고 있는 걸 보고 놀랐습니다. 그거 어떻게 해?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준혁은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죠. 왜 말하지 않았어? 왜 혼자 다 감당했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준혁이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도 울음을 터뜨렸어요. 당신을 지키고 싶었어요. 의사 면허를 잃을 수도 있다고 협박했어요. 그래서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두 사람은 7년 만에 처음으로 서로를 이해했습니다. 준혁은 일어서며 결심했어요. 이제 모든 걸 바로잡을 거야. 시우를 살리고 너희의 명예도 회복시킬게. 그래서 준혁은 녹음기를 품에 안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혁은 병원 홍보팀에 전화했어요. 내일 대강당에서 결혼 발표회를 한다고 했죠. 모든 언론사를 초대하세요. 중요한 발표가 있을 겁니다. 준혁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시어머니와 윤지는 기뻐했어요. 왜냐하면 준혁이 드디어 결혼을 발표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준혁이 완전히 다른 계획을 세웠다는 것을. 대강당의 대형 스크린 뒤에는 이미 다른 영상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수술 당일 아침 윤지가 고용한 용역 5명이 시우의 병실로 들이닥쳤습니다. 지방 요양병원으로 옮기라는 지시를 받았어요. 수지는 아들의 휠체어 앞을 온몸으로 막았습니다. 안 돼요. 우리 아이 건드리지 마세요. 용역들은 수진을 밀어내려 했어요. 수진은 바닥에 쓰러졌지만 다시 일어나 휠체어를 붙잡았습니다. 왜냐하면 시우가 지금 옮겨지면 생명이 위험했기 때문이었죠. 엄마 제발 도와주세요. 수진의 절규가 병원 복도에 울렸습니다. 같은 시각 병원 대강당에는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기자들과 병원 관계자들이 준혁과 윤지의 결혼 발표를 기다리고 있었죠. 시어머니가 자랑스럽게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은 우리 아들 준혁이와 윤지의 결혼을 발표하는 기쁜 날입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대강당에 울려 퍼졌어요. 그런데 준혁이 나타나지 않자 웅성거림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가 계속 말을 이어갔죠. 바로 그때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7년 전 녹음 파일의 자막과 음성이 대강당을 가득 채웠어요. 어머님, 수진이가 논문 훔친 걸로 뒤집어 쓰고 나갔으니 준혁 씨는 이제 제 거예요.
윤지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카메라를 들었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범죄가 모두 폭로되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윤지는 스크린을 향해 달려가 전원을 끄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녹음은 계속됐어요. 수진이 임신했지만 내쫓았어. 준혁이 의사 면허 박탈시킨다고 협박했지. 가난한 게 주제도 모르고. 청중들 사이에서 경악의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때 수술복을 입은 준혁이 대강당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그의 눈빛은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준혁은 무대 위로 올라가 마이크를 잡았죠. 저는 오늘 결혼 발표가 아닌 진실을 말하러 왔습니다. 준혁은 시어머니와 윤지를 바라봤어요. 당신들은 의사도 아니고 내 가족도 아닙니다. 살인 미수범일 뿐입니다. 파혼과 의절을 선언합니다. 그래서 무대에서 내려와 출구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준혁의 팔을 잡았어요. 너 정신이 나갔구나. 그 여자한테 속은 거야. 하지만 준혁은 차갑게 손을 뿌리쳤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속였습니다. 7년 동안 제 아들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살았어요. 기자들이 일제히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병원 관계자들도 충격에 빠졌어요. 왜냐하면 존경받던 이사장과 의사의 실체가 드러났기 때문이었죠. 경찰이 대강당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준혁은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어요. 보안팀장님, 3층 병실에 용역들이 있습니다. 즉시 제압해 주세요. 그리고 빠른 걸음으로 수술실로 향했습니다. 병실에서는 보안팀이 용역들을 제압하고 있었어요. 수지는 시우를 꼭 안고 울고 있었습니다. 준혁이 나타나자 시우가 힘없이 웃었어요. 아저씨 왔어요. 이제 괜찮을 거예요. 준혁은 시우의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아저씨가 아니라 아빠야. 아빠가 꼭 낫게 해줄게.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수술실 문이 닫히려는 순간 누군가 병원 로비에 신고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수술실 문이 닫히려는 순간 준혁의 혈압이 갑자기 떨어졌습니다. 마취과 의사가 놀라서 수술을 멈추려 했어요. 환자 상태가 불안정합니다. 중단해야 합니다. 하지만 준혁은 고개를 저었죠. 준혁과 시우는 나란히 수술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준혁이 옆을 돌아보니 시우가 두려운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준혁은 아이의 작은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빠가 여기 있어. 무서워하지 마. 시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아빠, 나 많이 아플까요? 아이의 떨리는 목소리에 준혁의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7년 동안 아빠 역할을 하지 못한 죄책감이 밀려왔기 때문이었죠. 아프지 않을 거야. 아빠가 다 낫게 해줄게. 아빠가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해.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의료진들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골수 채취가 시작됐습니다. 굵은 바늘이 준혁의 골반뼈를 뚫고 들어갔어요. 극심한 통증이 밀려왔지만 준혁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들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3시간이 지났을 때 준혁에게 쇼크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심박수가 급격히 올라가고 식은땀이 흘렀어요. 의료진이 중단을 권했지만 준혁은 희미한 의식 속에서도 말했습니다. 멈추면 내 아들 죽어. 계속해. 수술실 밖에서는 수진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제발 2 사람 모두 살려주세요. 제 목숨을 가져가도 좋으니 저 2 사람만 살려주세요. 수진의 간절한 기도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10시간이 지났습니다. 드디어 충분한 양의 조혈모세포가 채취됐어요. 그래서 시우에게 이식하는 과정이 시작됐죠. 준혁의 건강한 세포들이 천천히 시우의 몸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준혁은 몽롱한 의식 속에서 시우를 바라봤어요. 아이의 창백했던 얼굴에 조금씩 혈색이 돌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생명이 아이의 몸속에서 자리 잡기 시작했기 때문이었죠. 수술이 끝나고 2시간이 더 지났습니다. 의료진이 모니터를 확인하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식이 성공적입니다. 두 분 모두 안정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수진이 달려와 두 사람을 번갈아 봤어요. 준혁은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시우는 괜찮아. 우리 아들 살았어. 수진은 준혁의 손을 잡고 흐느꼈습니다. 시우도 천천히 눈을 떴어요. 엄마, 아빠가 나 살려줬어요. 아이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분명했습니다. 수진은 두 사람의 손을 함께 잡았어요. 이제 우리 셋이 함께야. 다시는 헤어지지 않을 거야. 무균실로 옮겨진 두 사람은 유리창 너머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준혁이 시우에게 손가락으로 하트를 그려 보였어요. 시우도 웃으며 하트를 그렸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진짜 가족이 되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병원 밖에서는 또 다른 폭풍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언론들이 병원을 둘러싸고 있었어요. 경찰 수사관 6명이 병원 이사장실로 들어섰습니다. 시어머니는 책상 뒤에 숨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공금 횡령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경찰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발버둥 쳤어요. 이게 무슨 짓이야? 나는 이 병원 이사장이야. 하지만 경찰은 수갑을 채웠습니다. 왜냐하면 대강당에서 공개된 녹음 파일이 결정적 증거가 됐기 때문이었죠. 같은 시각 윤지는 병원 지하 주차장으로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입구에는 이미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며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논문 조작이 사실입니까? 살인 미수 혐의를 인정합니까? 윤지는 얼굴을 가리며 차로 뛰어들었어요. 하지만 시동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경찰에게 체포됐죠. 의사 면허는 즉시 정지됐고 영구 박탈 심사가 시작됐습니다. 무균실에서 회복 중이던 준혁과 시우는 이런 소식을 몰랐어요. 두 사람은 유리창 너머로 서로를 바라보며 회복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시우의 혈색이 하루가 다르게 좋아지고 있었죠. 일주일 후 병원 비상대책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위원장이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7년 전 이수진 연구원의 논문 절도 사건은 완전한 무고였음을 공식 발표합니다. 병원은 깊이 사과드립니다. 수진은 병원 로비에서 그 뉴스를 봤습니다. 7년 만에 명예가 회복되는 순간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짊어졌던 억울함이 모두 풀렸기 때문이었죠.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준혁이 무균실에서 나와 수진을 찾았어요. 두 사람은 병원 정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미안해. 너를 믿지 못하고 7년을 허비했어. 준혁의 목소리에는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수진이 준혁의 손을 잡았어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 속았던 거예요. 이제 시우에게 아빠가 생겼으니 그걸로 충분해요. 수진의 눈에는 용서와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 시우가 휠체어를 타고 나왔어요. 엄마, 아빠, 나 이제 많이 좋아졌어요. 언제 집에 가요? 아이의 밝은 목소리에 두 사람이 웃었습니다. 그래서 세 사람은 함께 손을 잡았죠. 언론에서는 연일 이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병원장 딸의 논문 조작과 시어머니의 횡령 사건은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어요. 왜냐하면 의료계의 부패가 적나라하게 드러났기 때문이었죠. 시어머니는 구속 수감됐습니다. 재판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됐어요. 병원 이사장직에서도 영구 제명됐습니다. 그래서 병원은 새로운 이사장을 선출했죠.
윤지는 의사 면허가 영구 박탈됐어요. 더 이상 의사로 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완전히 매장당했죠. 왜냐하면 그녀의 악행이 모두 세상에 알려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병원은 수진에게 정식으로 사과했어요. 연구원직 복직과 함께 그동안의 피해 보상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정중히 거절했죠. 이제는 시우와 준혁 곁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 달 후 시우의 퇴원이 결정될 예정이었습니다. 한 달 후 시우의 퇴원 날이 왔습니다. 준혁은 병원 정원으로 수진을 데려갔어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수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준혁이 무릎을 꿇었어요. 7년 전에 주려고 했던 반지야. 이제야 줄 수 있게 됐네. 다시는 내 허락 없이 내 곁에서 사라지지 마. 준혁의 눈에는 진심이 가득했습니다. 수진은 떨리는 손으로 반지를 받았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왜냐하면 7년 동안 꿈꿔왔던 순간이 현실이 됐기 때문이었죠. 네, 다시는 떠나지 않을게요. 우리 셋이 영원히 함께 할게요. 준혁이 일어나 수진을 꼭 안았습니다. 두 사람의 포옹을 본 간호사들이 박수를 쳤어요. 그래서 병원 정원이 축하 인사로 가득 찼죠. 모두가 이들의 행복을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시우가 휠체어에서 일어났어요. 이제는 혼자 걸을 수 있을 만큼 회복됐습니다. 엄마, 아빠, 우리 이제 집에 가요. 배고파요. 아이의 밝은 목소리에 두 사람이 웃음을 터뜨렸죠. 세 사람은 손을 잡고 병원을 나섰습니다. 병원 직원들이 복도에 줄지어 서서 인사했어요. 왜냐하면 이 가족의 이야기가 모두에게 감동을 줬기 때문이었죠. 시우가 손을 흔들며 인사했습니다. 차에 오르자 시우가 말했어요. 아빠, 나 아빠가 해주는 볶음밥 먹고 싶어요. 준혁이 백미러로 아이를 보며 웃었습니다. 아빠가 칼질은 잘하는데 요리는 처음이야. 그래도 평생 해줄게. 수진이 준혁의 손을 잡았어요. 내가 가르쳐 줄게요. 우리 시우가 좋아하는 김치볶음밥 만드는 법. 준혁이 수진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래서 차 안이 따뜻한 온기로 가득 찼죠. 새로 이사한 집에 도착했습니다. 작지만 아늑한 아파트였어요. 시우가 거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와, 우리 집이다. 내 방도 있어요. 아이의 기쁜 목소리가 집안을 채웠죠. 준혁이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수진이 옆에서 요리를 가르쳤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진짜 가족이 되어 일상을 함께 만들어가야 했기 때문이었죠. 밥이 타는 냄새가 났습니다. 준혁이 당황해서 프라이팬을 들었어요. 첫 작품이 실패네. 미안해. 하지만 시우가 달려와 안겼습니다. 괜찮아요, 아빠. 까만 밥도 아빠가 만들면 맛있어요. 수진이 새로 볶음밥을 만들었어요. 세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시우가 밥을 한 숟가락 먹고는 엄지를 들었죠. 엄마 밥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그래서 모두가 행복하게 웃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세 사람은 소파에 나란히 앉았어요. 시우가 두 사람 사이에서 졸기 시작했습니다. 준혁과 수진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서로를 바라봤죠. 악몽 같았던 병원을 뒤로하고 이제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이 시작됐습니다. 왜냐하면 7년의 이별을 넘어 진정한 가족이 됐기 때문이었죠. 창밖으로 따뜻한 햇살이 비치는 아침, 세 가족의 웃음소리가 작은 집을 가득 채웠습니다. 오늘도 사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새로운 영상이 올라오면 빠르게 보실 수 있습니다.